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문학 비평가였던 버나드조의 비석에는 이런 문구가 적혀있대요. 우물쭈물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지. 어떤 선택을 앞에 두고 고민을 할 때 저는 이 문구를 떠올리곤 하는데요. 하필이면 제 결혼을 앞두고는 우물쭈물하는 바람에 믿었던 인간들한테 된통 당했지 뭐예요. 제 뒤통수를 친 인간들은 다름 아닌 예랑과 그의 부모님이었어요. 미국에서는 메일 한 통으로 해고를 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글쎄 저는 문자 한 통으로 파운동포를 받았지 뭐예요. 당시엔 너무 화가 나고 억울해서 한동안 방구석에 처박혀 울기도 많이 울었지만 지금에 와서는 오히려 그렇게라도 헤어진 게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잘못 든 길로 끝까지 간다고 해서 목적지가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아니다 싶을 때 바로 유턴을 하는 게 더 나은 선택일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훌훌 털고 사연도 보내게 되었습니다. 저는 기억나진 않지만 제가 갓 태어났을 때 저희 집은 무척 가난했었대요. 엄마가 저를 출산하고 병원비가 없어서 퇴원을 미룰 정도였으니까요. 딱한 사정을 들은 아빠 친구들이 십시일반 돈을 모아준 덕분에 간신히 퇴원은 할 수 있었지만 이후로 힘든 상황은 이어졌어요. 저희 집 형편이 어려웠던 데는 이유가 있었어요. 평범한 직장인이었던 아빠는 엄마의 출산을 앞두고 증권사에 다니던 고등학교 승창 권유로 주식 투자를 했던가 봐요. 애도 곧 태어날 텐데 언제까지 월세살이 할 거야? 애 키우는 동안에는 재수씨도 꼼짝없이 육아를 해야 할 텐데 외벌이로 힘들지 않겠냐고. 애 거저 키우는 거 아니다. 별거 아닌 것 같은 기저귀 값만 해도 얼만데. 이거 내가 어렵게 얻은 정보인데 네 사정이 딱해서 알려주는 거야. 그렇게 아빠는 동창이 알려준 종목대로 주식을 샀고 한동안은 요즘 말로 떡상을 했다더군요.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아빠가 샀던 주식은 휴지 조각이 되고 말았어요. 아빠 동창이 알려준 주식 종목은 작전주였거든요. 물론 아빠 동창도 그런 사실을 알고 알려준 건 아니었어요. 본인도 1억 가까이 날렸으니까요. 하지만 실현은 없는 사람에게 더 매섭게 다가온다고. 안 그래도 생활이 빠듯했던 우리 집은 타격이 엄청났어요. 아빠가 은행 대출까지 받아서 주식 투자를 한 바람에 그렇게 된 거였죠. 그러던 차에 아빠 회사에서 희망퇴직 공문이 내려왔고 당장 은행 대출금을 갚아야 했던 아빠는 퇴직금을 꽤 얹어받는 조건으로 회사를 나오게 되었어요. 그 돈으로 대출금은 갚았지만 매달 들어가는 생활비를 감당하려면 당장 어디든 들어가야 했어요. 하지만 경기가 좋지 않아서 재취업이 쉽지는 않았나 봐요. 통장에 들어있던 퇴직금은 빠르게 줄어가고 재취업은 잘 안 되고 하루하루 고민이 늘어가던 아빠는 엄마 몰래 공사판에 나가셨어요. 일당이라도 벌 생각으로요. 대학생 시절 방학 때마다 동기들과 공사장에서 일하며 학비를 벌었던 경험이 있어서 일이 생소하지는 않았다더군요. 그러다 그곳에서 아빠의 평생 직업을 만나게 된 거예요. 바로 타일공이었죠. 기술이 없는 인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일당을 받던 타일공은 아빠 눈에 매력적으로 다가왔나 봐요. 거기다 연차가 쌓이고 기술이 숙련될수록 일당이 천차만별로 달라진다는 것도 매력적이었고요. 꼼꼼한 성격인 아빠하고는 잘 맞는 일이어서 더더욱 끌렸다더군요. 그렇게 타일공 일을 시작한 아빠는 처음엔 실수도 많이 하고 욕도 많이 먹었지만 기술을 배우면서 일도 할 수 있어서 힘든 만큼 보람도 있었대요. 아빠가 그 일을 시작하고 1년 가까이 지나서야 사실을 알게 된 엄마는 차라리 자기가 재취업을 할 테니 아빠 보고 집에서 육아랑 살림을 맡으라고 했다더군요. 지금도 그렇지만 사람들한테 공사장에서 일한다고 하면 인식이 안 좋잖아요. 저희 엄마도 똑같은 반응이었던 거예요. 하지만 이미 타일공이라는 직업에 꽤 만족하고 있던 아빠는 엄마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공사장 일을 멈추지 않았어요. 그도 그럴 게 아빠한테 일을 가르쳐주며 일감이 생길 때마다 일을 데리고 다녀주시는 숙련공만 봐도 1년에 벌어들이는 수입이 대기업 간부급보다 높았거든요. 기술만 제대로 익힌다면 억대 연봉이 가능하다는 사실에 아빠는 가능성을 보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빠의 그런 선택은
결과적으로 잘된 선택이었어요. 비록 공사판에서 흙먼지를 뒤집어 쓰고 일을 해야 했지만 아빠가 타일공으로 일을 시작하면서부터는 집안 사정이 많이 좋아졌거든요. 제가 중학교에 들어갈 무렵부터는 회사원인 친구 부모님들보다도 연봉이 몇 배나 높았어요. 게다가 타일공으로 자리를 잡게 된 아빠는 자신의 기술에 대한 자부심도 생겼고요. 그래서 저는 아빠의 직업에 대해 주변에 당당하게 밝힐 수 있었어요. 그러니 결혼을 앞두고 아빠의 직업 때문에 문제가 생길 거라고는 전혀 예상을 못했던 거죠. 제가 얘랑을 만난 건 대학을 졸업하고 우여곡절 끝에 합격한 회사에 첫 출근을 하던 날이었어요. 당시 저는 다니던 대학이 본가에서 꽤 멀어서 학교 근처 원룸에서 살고 있었는데 계약기간 문제로 당장 집을 뺄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그 원룸에 살며 직장에 다녀야 했어요. 그러니까 그날은 원룸촌에서 첫 출근을 하게 된 날이었어요. 덧붙여 상황을 설명하자면 조금 창피하긴 한데요. 그래도 얘랑과 만나게 된 과정을 전해드리려면 창피함을 무릅쓰고 얘기를 해야 할 것 같네요. 사실 대부분의 사회초년생이 그렇듯 취직은 했지만 첫 월급을 타기 전까지는 주머니 사정이 그리 넉넉하지 않잖아요. 당시에 저도 그랬어요. 저희 부모님이 학비는 대주셨지만 생활비는 제가 아르바이트를 해서 충당해야 했거든요. 그렇다고 해도 버스비가 없을 정도는 아니었는데 출근을 앞두고 준비해야 할 것들도 많고 만나야 할 사람들도 많아서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했더니 그날따라 버스카드에 잔고가 없었던가 봐요. 그것도 모르고 버스에 올라탄 저는 잔액이 부족합니다 라는 멘트가 흘러나오자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머리털이 쭉 뼈 서는 것 같았어요. 버스카드에 잔액이 없는 것도 문제였지만 그보다 지갑을 집에 두고 온 게 그제야 떠올랐기 때문이었죠. 다른 날도 아니고 하필 첫 출근 날 이런 일이 벌어지다니 정말 미치고 빨딱 뛸 지경이었어요. 식은땀을 줄줄 흘리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버스기사는 퉁명스럽게 현금이나 다른 카드 없냐고 묻더니 없으면 내리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그러려고는 했는데 그게 쉽지 않더라고요. 이미 출근길 승객들이 뒤에서 밀고 들어와 만원 버스 안은 앞뒤가 꽉 막힌 상황이었거든요. 저는 금방이라도 울음이 터질 것 같은 얼굴로 기사님께 사정을 했어요. 아저씨 죄송한데요. 제가 오늘이 첫 출근인데 지갑을 놓고 와서 현금이 없어요. 죄송하지만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떠듬거리며 말을 하자 버스기사는 인상을 팍 쓰고는 버럭 소리를 질렀어요. 돈이 없으면 내려야지. 뭘 어쩌라고. 안 내리고 뭐해요. 애써 눈물을 꾹 참고 있던 저는 싸늘한 그 말에 급기야 울음이 터져버렸어요. 그런데 내리려고 몸을 틀었지만 뒤에 서 있던 남자가 꿈쩍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2명이요 라고 말하더니 카드를 툭 찍더군요. 그리고는 버스기사한테 보란듯이 말했어요. 앞에 여자분 것까지 같이 계산했으니까 됐죠? 그제야 버스기사는 입을 꾹 다물더군요. 순간 죽다 살아난 사람처럼 저는 정신없이 그 남자분께 고개를 조아리며 감사 인사를 했어요. 그러자 남자가 저를 쓱 보더니 지갑에서 5만원짜리 한 장을 꺼내주었어요. 받아요. 오늘이 첫 출근이라면서요. 점심도 먹어야 하고 이따 퇴근할 때 차비도 필요할 거 아니에요. 당장 출근 생각만 하고 있던 저는 그제야 이후 상황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넙죽 인사를 하고는 돈을 받아들었어요. 거기까지 생각을 못했는데 감사합니다. 전화번호를 알려주시면 제가 회사에 도착하는 대로 바로 이체해드릴게요. 그렇게 시작된 인연은 이후로도 이어졌어요. 계좌이체를 해드리고 톡으로 감사 인사를 하다가 이어진 대화는 1시간 넘게 이어졌고 다음날 출근 시간에 버스 정류장에서 다시 만나면서 매일 아침 함께 출근을 하게 되었어요. 알고 보니 저희 집과 가까운 거리에 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종종 퇴근길에 집 근처 치킨집에서 치맥을 하기도 하고 회사 일로 고민이 있을 때면 조언을 구하기도 했어요. 그러다 보니 많이 친해져서 호칭도 오빠라고 부르게 되었어요. 오빠는 입사 3년차로 직장인들이 가장 위험하다고 하는 연차였어요. 직장 내 전반적인 업무를 거의 경험해본 연차라서
자신감이 충만하지만 그렇다고 책임자 역할을 맡기기에는 아직 역량이 부족한 시기였죠. 그런데 본인들은 그걸 인정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를 나가 창업을 하거나 더 나은 조건을 찾아 이직을 하는 경우가 많다더라고요. 하지만 오빠는 그런 성격이 아니었어요. 나는 가늘고 길게 살아남고 싶어. 남들보다 빨리 승진하고 싶은 생각도 없고 창업을 할 생각도 없어. 요즘엔 평생 직장이란 게 없다고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주변엔 한 회사에서 정년퇴직까지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 그분들 특징이 뭔지 알아? 튀지 않는 거야. 이쪽도 저쪽도 아니라서 회사 내 정치에 휘말릴 이유도 없고 미움을 살 일도 드물어서 어부지리로 승진을 하는 경우가 많지. 주영이가 생각하기에 이런 내가 치졸하게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난 그것도 처세라고 생각해. 대놓고 말은 안 했지만 솔직히 그 말을 듣고 무슨 남자가 이렇게 야망이 없어? 라는 생각을 했던 것도 사실이에요. 그런데 직장 생활이 이어질수록 오빠가 말한 게 어쩌면 최선의 선택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적어도 저처럼 백 없는 사람한테는 이런 방식만이 회사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었으니까요. 제가 그렇게 느끼게 된 이유는 입사 반년 만에 벌어진 일 때문이었어요. 평소 일 잘하고 인성도 좋은 제 사수가 대리 승진해서 밀려나는 일이 생긴 거예요. 사수는 입사 동기들 중에서 가장 학벌도 좋고 일 잘하기로 유명했기 때문에 가장 먼저 대리가 될 거라는 건 따놓은 당상 같은 거였어요. 그런데 어이없게도 일도 제일 못하고 인성도 거지 같은 선배가 제 사수를 제치고 대리로 승진을 했다는 거 있죠. 직속 사수라서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할 수 있겠지만 저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다들 이번 인사는 잘못됐다고 말들이 많았어요. 그러니 제 편견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정작 당사자인 제 사수는 마치 남의 일처럼 너무나도 평온한 거예요. 그래서 선배님은 화도 안 나냐고 물었더니 씁쓸한 표정으로 그러시더라고요. 주영씨, 우리 아버지 직업이 뭔 줄 알아? 환경미화원이야. 솔직히 나는 살면서 단 한 번도 내 아버지 직업이 창피했던 적이 없어. 환경미화원이 공무직이라서 자식인 나로서는 혜택도 많이 받았고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었거든. 그런데 입사를 하고 나서부터는 그 상황이 달라진 거야. 우리 아버지 직업이 내 발목을 잡더라고. 입사 1년차 때였던가? 회식 때 우연히 화장실에서 부장님이랑 과장님이 내 얘기를 하시는 걸 들었어. 일 잘해봐야 부모가 청소부인데 잘 올라가 봐야 부장 아니냐고. 그러니 너무 키워줄 생각 말고 잘 부려먹을 생각이나 하라고 말이야. 그땐 그 말에 정말 화가 났었는데 점점 그게 현실이라는 걸 깨닫게 되더라고. 전에 주영씨가 그랬지? 아버님이 타일공이시라고. 앞으로는 다른 사람들한테 아버지 직업 얘긴 하지 마. 그때 사수의 표정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요. 그 모습에서 오빠가 했던 말이 새삼 떠오르더라고요. 그리고 그제야 납득이 됐어요. 왜 그렇게까지 납작 엎드려 가늘고 길게 살아가려고 했는지를요. 반상의 차이를 따지던 계급 사회는 사라졌지만 그럼에도 사회에는 여전히 보이지 않는 계급이 존재한다는 걸 깨달을 수 있는 순간이었어요. 그런데 그게 내 결혼과도 연관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1년 가까이 친한 오빠 동생으로 지내던 우리는 제가 원룸 계약 기간이 끝나고 본가로 돌아간 무렵부터 사귀게 되었어요. 가까이 살 때는 당연하게 생각했던 서로의 존재가 떨어져 지내게 되니까 얼마나 내 일상에 깊이 뿌리 내렸는지 알 수 있었거든요. 이전까지 매일 아침 함께 출근하고 저녁도 종종 함께 먹었던 우리는 정작 사귀게 된 이후에는 기껏해야 주말에나 얼굴을 볼 수 있었어요. 그랬더니 신기하게도 애틋한 마음이 더 커지더라고요. 일찍부터 결혼 얘기가 나왔던 것도 그런 이유 때문이었어요. 함께 지낼 때 더 좋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빨리 결혼해서 함께 살고 싶었어요. 그래서 사귀기 시작한 이후로 일부러 양가 부모님께도 미리 알리고 서로의 본가에도 드나들면서 양가 부모님께 얼굴을 알리기에 바빴어요. 저희 예비시댁은 노원에 있는 아파트에 살고 있었는데 부모님 모두 회사원으로 한 직장에서 근속해오신 분들이었어요. 얘랑은
초등학생 때부터 이 아파트에 살았다고 하더군요. 예랑이 부모님들은 평범한 회사원 특유의 안정감이 있는 분들이셨어요. 안정된 벌이 안에서 자식들 공부시키고 생활하면서 노후 대책까지 계획을 세워 지켜나가는 분들이었죠. 큰 변화를 싫어하고 현상 유지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들이요. 그런 면에서 저희 집과는 분위기가 많이 달랐지만 이런 방식도 나름대로 괜찮은 것 같았어요. 얘랑도 저도 중서기업에 다니고 있던 터라 어떻게 보면 예비 시부모님의 모습이 미래의 우리 두 사람의 미래처럼 보이기도 했고요. 부모님들께는 결혼 얘기를 꺼내지 않은 채로 얘랑과 함께 예비시댁에 갔을 때 아버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마포에 있는 아파트에 산다고? 요즘 거기 아파트 값이 꽤 될 텐데. 자가인가 전세인가? 네, 자가입니다. 그러자 아버님은 화색을 띠며 반가워하셨어요. 이야, 부모님이 재력이 있는 분들인가 보네. 듣자 하니 살고 있다는 그 아파트가 시세가 꽤 되던데 아버님이 무슨 일을 하시나? 기술직이십니다. 기술직? 어떤 기술직? 초면임에도 아버님이 꼬치꼬치 캐묻는 바람에 제가 잠시 머뭇거리자 어머님이 나서서 말을 끊으셨어요. 상훈 아빠, 지금 호구조사 나왔어요? 사람 무한하게 그런 걸 다 물어요. 미안해요. 혜령씨가 마음에 들어서 그러는 거니까 이해 좀 해줘요. 어머님은 말은 그렇게 하셨지만 제 옷차림부터 백, 장신구 하나까지 세세하게 살피는 눈치였어요. 취직 기념으로 아빠가 사주셨던 명품백을 들고 가셨는데 어머님이 백에서 눈을 못 떼시더라고요. 혜령씨는 명품을 좋아하나 보네. 이런 건 꽤 비쌀 텐데. 그런데 이런 백은 직장인 월급으로 사긴 좀 힘들지 않나? 어머님이 삐딱한 시선으로 말씀하셨어요. 아, 이건 취직기념으로 아빠가 사주신 거예요. 제 월급으로는 못 사죠. 그렇지. 난 또. 말이나 쓰니 말인데 요즘 애들은 명품백 하나 사려고 카드 할부구는 걸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더라고. 직장인 월급이야 뻔한데 그렇게 돈을 써서 언제 돈을 모아? 그래도 혜령씨는 돈 많은 부모님이 계셔서 좋겠네. 이렇게 비싼 백도 취직 선물로 턱하니 사주시고. 부럽다. 제 돈이 아니라 아빠가 사주신 거라는 말에 표정까지 싹 달라지시며 부러운 표정을 지으시더라고요. 명품을 사드리는 며느리감은 싫지만 그런 명품을 사주는 친정 부모가 있는 며느리감은 땡큐라는 의미였죠. 그래서였을까요? 예랑의 부모님은 이후로도 자주 저를 집에 불러주셨어요. 예비 시동생이 있는 군부대에 면회 갈 때도 저를 데리고 가실 만큼 어떤 면에서는 이미 가족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였어요. 저희 부모님도 예랑을 꽤 마음에 들어 하셨어요. 일찌감치 사윗감으로 받아들인 생각이셨는지 아빠는 예랑을 데리고 낚시도 다니시고 기념으로 낚싯대도 하나 사주셨더라고요. 야, 자기 아버님이 말이야. 진짜 통이 크신 것 같아. 이 비싼 낚싯대도 턱하니 사주시고 말이야. 나 자기랑 결혼하면 장인어른 옆에 꼭 붙어 다닐 거야. 차도 멋지고 완전 기분 난다니까. 아이고, 제사보다 제밥에 더 관심이 많은가 보네. 우리 아빠가 통이 좀 크시긴 하지. 약간 기분파거든. 모르긴 해도 우리 엄마랑 아빠한테 잘하는 만큼 얻는 것도 많을걸? 그래? 그럼 나 그냥 처가살이 할까? 너희 집이 교통도 편하고 무엇보다 아파트 단지 내 시설이 죽이잖아. 우리 부모님 사시는 아파트는 오래돼서 단지 안에 시설이라고 할 것도 없잖아. 말 나온 김에 우리 너희 부모님 집에서 사는 거 어때? 그때는 그냥 하는 말이라고 생각했어요. 아무리 단지 내 시설이 좋다고 해도 그런 것 때문에 처가살이를 하겠다는 건 말이 안 되니까요. 그런데 이게 진심이었더라고요. 한 번은 예비 시부모님이 같이 저녁을 먹자고 하셔서 노원으로 갔는데 어머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혜령아, 혹시나 해서 하는 말인데 네가 우리 상훈이한테 처가살이 하자고 그랬니? 네? 아니요. 그런 적 없어요. 그냥 상훈 씨가 장난처럼 그런 얘기를 한 적은 있지만요. 저는 어머님이 저를 나무라시는 건 줄로만 알고 극구 아니라고 강조해서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제가 잘못 짚었더라고요. 상훈이한테 그 얘기를 들었을 땐 솔직히 내 아들이 처가살이 한다는 건 생각해 본 적이 없어서 조금 놀라긴 했었는데 생각해보니까 그리 나쁜 것만은 아니더라고.
상훈이 아빠 생각도 그렇고. 요즘 서울 집값이 장난이 아니잖니? 맞다. 상훈이가 아직 정식으로 청혼도 안 했지? 어머, 우리가 너무 앞서갔나 보다. 그때 사실 기분이 쎄했어요.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지만 뭔가 찜찜하더라고요. 본격적으로 결혼 얘기가 나오고부터는 예식장 예약이며 웨딩 촬영, 신혼집 문제까지 준비해야 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었어요. 돈이 한두 푼 드는 일이 아니다 보니 어떻게든 발품을 팔아서 돈을 아껴보려고 노력했어요. 그러던 중에 처가살이 얘기가 다시 나오게 된 거예요. 자기야, 우리 그냥 자기 부모님 집에서 시작하면 안 될까? 우리 예산으로는 서울에서 전셋집 구하는 것도 힘들어. 게다가 우리 집은 나 말고 동생도 있잖아. 제대하면 복학해야 되는데 우리 신혼집까지 해달라고 할 수는 없잖아. 장인 장모님도 외동딸 부부 데리고 살면 좋지 않겠어? 오빠, 그걸 말이라고 해? 난 싫어. 그리고 우리 부모님도 귀찮으실 거라고. 정 형편이 안 되면 우리가 가진 돈으로 월세부터 시작해도 되잖아. 왜 그렇게 처가살이를 못해서 안달이야? 솔직히 저는 친정에서 신혼을 시작하기 싫었어요. 아무리 내 부모라고 해도 부모랑 같이 살다 보면 불편한 게 한두 가지겠냐고요. 그리고 저희 부모님은 또 무슨 죄예요? 얘랑은 그저 자기 편한 대로 우리 부모님도 학가하는 걸 좋아하실 거라고 하지만 그건 자기 생각일 뿐인 거죠. 그런데도 얘랑은 끝까지 처가살이를 고집했고 결국엔 저희 부모님이 허락을 하시면서 얘랑 뜻대로 하게 되었어요. 나중에 보니 이 모든 게 얘랑과 예비 시부모님의 꿍꿍이었더라고요. 저희 신혼집 구하는 데 보태주려던 돈을 아껴서 시댁 리모델링을 하시려고 그랬던 거예요. 그래놓고는 마치 당신들이 백번 양보해서 우리를 내 부모님 집에 살게 해주는 것처럼 생색을 내시는데 솔직히 얍실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반대로 우리가 시댁에서 시집살이하겠다고 했으면 절대 안 된다고 하셨을 테니까요. 집은 그렇다 치고 예식장 예약이 힘들어서 결혼은 할 수 없이 이듬해 봄으로 넘어가게 되었고 그 바람에 바쁘게 결혼 준비를 할 필요가 없어졌어요. 친정에서 사는 거라서 가전제품을 바꿀 필요도 없고 침대 정도만 새로 드릴 생각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사이에 시댁은 리모델링을 하게 됐는데 하루는 시공사랑 실랑이를 하셨는지 업체를 바꿔야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혹시 주변에 아는 리모델링 업체가 있냐고 물으셔서 아빠한테 물어보겠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자연스레 저희 아빠가 타일공이라는 걸 말씀드리게 되었죠. 타일공? 그 화장실 벽 타일 붙이는 일 말이니? 네, 화장실도 그렇고 주방이랑 현관 같이 타일을 붙여야 하는 곳은 다 작업하세요. 그 말에 예비 시부모님은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그 모습을 보자 진작에 말씀드려야 했던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죠. 그런데 며칠 뒤 아버님이 제게 전화해 저희 아빠 휴대폰 번호를 알려달라고 그러시더라고요. 만나서 상의할 게 있으시다고요. 상견례도 하기 전에 미리 만나보시겠다고 하니까 조금 걱정이 되긴 했지만 그래도 별일 있겠나 싶어서 알려드렸죠. 그랬더니 저 모르게 어이없는 일을 벌이셨더라고요. 글쎄 저희 아빠를 불러서 타일 작업을 시키신 거예요. 그것도 공짜로 말이죠. 엄마를 통해 그 말을 전해 듣고는 어찌나 화가 나던지 얘랑을 불러서 한마디 했어요. 자기는 알고 있었어? 자기 부모님이 우리 아빠 불러서 공짜로 일 시킨 건 말이야. 아, 난 또 뭐라고. 명색이 장인어른이 타일공인데 그럼 남을 불러서 해? 그리고 화장실 타일 좀 붙이는 걸로 돈 들이기도 뭐하잖아. 막말로 남도 아니고 사돈지간인데 그거 좀 해줄 수 있는 거 아닌가? 뭐? 그거 좀? 화장실이랑 주방, 현관에 베란다까지 할 거 다 했는데 그거 좀이라고? 자기 우리 아빠 일당이 얼만 줄이나 알고 하는 소리야? 아니 공사판 일당이야 거기서 거긴데 뭘 그렇게 난리를 쳐. 너 자꾸 돈 문제로 이러면 나 조금 서운해지려고 그런다? 지금 서운한 게 누군데 그래? 그 일로 얘랑과 한참이나 말다툼을 했고 며칠간 연락도 끊은 채 지냈어요. 제가 정말 화가 났던 건 우리 아빠한테 일당을 주지 않은 것 때문만은 아니었어요. 우리 아빠도 그런 돈은 애초에 받을 생각도 없으셨으니까요. 문제는 사람을 대하는 태도였어요. 아직 식은 안 올렸지만 그래도 사돈이 될 사이인데도 마치 자기들이 부리는 사람처럼 일을 부리고는 밥도 현장 인부들이랑 같이 먹게 하고는 일 끝난 뒤에는 수고했다는 말도 없이
서둘러 내쫓듯 하더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여러 고객들을 만나봤지만 이렇게 매너 없고 인정머리 없는 사람들은 처음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타일 공사를 마치고 일주일쯤 지났을 무렵 얘랑이 문자를 보냈더라고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너랑 결혼까지 하는 건 무리인 것 같아. 우리 부모님도 공사판에서 막노동하는 사람이랑 사돈을 하는 게 창피하신가 봐. 다른 것도 아니고 부모 문제라서 얼굴 보고 말하기 그럴 것 같아서 문자로 남긴다. 우리 그만하자. 어이가 없어서. 아니 이게 무슨 개풀 뜯어먹는 소리래요? 아니 타일공이라서 리모딩할 때 도움받을 수 있다고 좋아할 땐 언제고 이젠 막노동꾼이라서 창피하다고요? 아니 그러면 애초에 사람을 불러다 공짜 일은 시키지 말았어야죠. 자기들 편한 대로 다 부려먹고 이제 와서 이게 말이 되냐고요. 그것도 만나서 정중하게 말하는 것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문자로 파혼 통보를 하다니 정말 너무 자존심도 상하고 모멸감을 느꼈어요. 이런 사실을 부모님께는 차마 말씀 못 드리고 방에서 낑낑대며 혼자 삭히고 있었는데 아빠가 방으로 들어오셨더라고요. 이미 제가 파혼 당했다는 걸 어렴풋이 눈치를 채셨는지 무거운 표정으로 그러셨어요. 혜령아, 이 결혼 마음에 안 들면 안 해도 돼. 아직 식장에 들어간 것도 아니고 청첩장에 나온 것도 아니잖아. 뭐든 등 떠밀려서 억지로 하면 나중에 반드시 탈이 나는 법이야. 아빠랑 엄마는 괜찮으니까 네가 마음에 안 내키면 여기서 그만둬도 돼. 우린 네 결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딸이 중요해. 아빠 말 무슨 뜻인지 알지? 그 말을 들으니까 더 서럽고 화가 났어요. 자기들이 뭔데 우리 아빠를 무시하나 싶어서요. 그래서 아까 끌어안고 한참을 울고는 얘랑한테 온 파혼 문자를 보여드렸어요. 사귄 건 1년 남짓이지만 이미 만나온 것까지 합하면 2년이 넘게 봐왔는데 어떻게 이런 문자 하나로 파혼 통보를 할 수 있냐고 울먹이며 말했더니 아빠 얼굴이 점점 더 벌겋게 변해가더라고요. 그리고는 제 등을 쓸어주시며 그러셨어요. 아빠가 알아서 할 테니까 우리 딸은 나쁜 일은 있고 좋은 것만 생각해. 그때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감을 잡을 수 없었어요. 그냥 부모로서 딸을 위로하는 형식적인 말이라고 생각할 뿐이었죠. 그런데 파혼하고 한 달쯤 지난 어느 날 토요일 아침부터 누가 초인종을 눌러대는 거예요. 월패들 보니 얘랑과 얘랑 부모님이더라고요. 잔뜩 화가 나서는 씩씩거리면서 연신 배를 누르길래 인터폰으로 무슨 일이냐고 물었어요. 야, 너 차단했냐? 왜 전화도 안 받고 문자도 안 봐? 그 말하려고 부모님까지 모시고 이 아침에 찾아온 거야? 맞아, 차단했어. 다시 볼 일 없는 사람인데 그냥 둘 이유 없잖아. 아씨, 야, 암튼 이 문부터 열어. 중요한 일이니까 문 좀 열라고. 그러자 안방에서 나오시던 아빠가 다가와 월패드에 대고 그러셨어요. 집에 내용 증명이 도착했나 보구만. 봤으면 알 텐데 뭐 보기 좋은 낯짝이라고 아침 대바람부터 떼거지로 여기까지 들고 와. 한글 알잖아. 내용 증명에 적힌 대로니까 그런 줄 알고 변상이나 해. 더는 할 말 없으니까 시끄럽게 굴지 말고 돌아가. 아빠는 할 말만 하시고는 화면을 꺼버리셨어요. 내용 증명이라니. 저는 이게 다 뭔가 싶었죠. 그런데 아빠한테 물어볼 새도 없이 또다시 초인종이 울리는 거예요. 역시나 얘랑과 그 부모였어요. 그런데 방금 전과 달리 안절부절 못하며 쩔쩔매는 모습이었어요. 저기 혜령이 아버님, 나 상훈이 아빠예요. 아니, 내가 돈을 안 주겠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정 돈을 받고 싶으면 청구서를 보내면 될 일이지 이런 식으로 내용 증명을 보내면 어떡합니까? 게다가 말도 안 되는 그 금액은 또 뭡니까? 우리 이런 식으로 감정적으로 굴지 말고 대화로 풀어갑시다. 그러니까 이 문 좀 열어봐요. 그러자 뒤에 서 있던 얘랑 어머니도 거들었어요. 네, 이 말이 맞아요. 우리가 처음부터 일당을 떼어먹으려고 한 것도 아니고 사돈 될 사람이니까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물론 결과적으로 파혼까지 하게 돼서 기분이 언짢은 건 알겠는데 그래도 이건 아니죠. 세상에 고작 타일 몇 개 붙여놓고는 2천만 원을 달라는 게 현실적으로 말이 되냐고요. 그것보다 손님이 왔으면 일단 문부터 열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문도 안 열어주고 밖에서 이런 얘기까지 하기만 안 됩니까? 이건 예의가 아니잖아요. 어머님은 자존심이 상했는지 눈에 힘을 잔뜩 주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걸 본 저희 엄마는 헛웃음을 지으시더니 월패드에 대고 한 소리 하셨어요. 지금 누가 누구한테 예의를 운운합니까? 그러는 그쪽은 예의가 있어서 사돈될 사람을 그런 식으로 대했어요? 내 남편 어디 가서 그런 대답 받고 일할 사람 아니에요. 다들 모셔가지 못해서 안달인 사람이라고요. 그런데 며칠 동안 불러서 일을 시켜놓고는 식사도 제대로 안 챙겨줘 놓고 빵 쪼가리에 우유 하나 던져준 사람들이 예의? 어디서 개풀 뜯어먹는 소리라는 겁니까? 그리고 자꾸 우리 남편이 금액을 부풀려서 요구한 것처럼 말하는데 그러시면 안 되죠. 그 금액에 내 남편 인건비만 들어간 거 아니잖아요. 그쪽이 싸구려 타일 구입한 탓에 제대로 작업이 안 돼서 우리 남편 시켜서 고급 재료로 가져오라고 했던 거 기억 안 나요? 거실 바닥까지 죄다 그 비싼 타일로 깔아놓고선 이제 와서 왜 우리 발을 내밀어요? 그뿐이에요. 그쪽은 타일 몇 장이라고 얘기하지만 그 집 전체 타일 까는데 우리 애 아빠랑 밑에서 일하는 인부 2명까지 총 3사람이 3일 동안 달라붙어서 작업했어요. 3사람 인건비까지 포함하면 그 가격 맞다고요. 그리고 우리는 당신 같은 인간들 상종하고 싶지 않으니까 우리 변호사랑 얘기하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왜 집까지 찾아와서 이 난리를 칩니까? 교양 없이. 앞으로도 직접 대면할 생각 없으니까 우리 변호사랑 얘기하세요. 알았어요? 당장 돌아가지 않으면 경비실에 연락할 테니까 가세요. 엄마는 상대의 주장에 따박따박 반박하며 할 말만 하곤 화면을 꺼버렸어요. 정확한 상황을 몰랐던 저였지만 양가 부모님의 대화만으로도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알 수 있겠더라고요. 얘랑 부모님은 우리 아빠가 타일공이라는 말에 공사판 인부들 인당 정도 받고 일하겠거니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저희 아빠 일당은 50만 원이 넘어요. 거기다 밑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일당이 30만 원 이상 되는 분들이라서 3일치 인건비만 해도 330만 원이었어요. 거기다 아빠가 대신 구매해준 타일은 도매가로 받아다 준 거라서 저렴하게 해준 거였고요. 그러니 원래대로 정가 그대로 받았으면 2천만 원이 아니라 몇백은 더 깨질 상황이었던 거죠. 그걸 사돈될 사이라는 이유만으로 입 싹 닦은 인간들이 이제 와서 억울하다고 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결국 얘랑 부모님은 저희 부모님이 보낸 내용 증명에 명시된 금액을 고스란히 저희한테 보냈고 다행히 법정 싸움까지는 가지 않았어요. 그 돈을 보내면서도 24개월 할부로 해달라는 둥 비록 파혼은 했지만 당시만 해도 결혼할 사이였으니 좀 깎아달라고 어찌나 질척거리던지 저희 부모님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실 정도였어요. 이걸 보니 이런 집에 시집을 안 간 게 천만 다행이었다는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이번 파혼을 겪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다 싶을 땐 과감하게 돌아서야 한다는 걸요. 당장은 그게 손해인 것 같아도 지나고 보면 그게 최선의 선택일 테니까요. 괜히 나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상처를 줄 일도 없고 말이죠. 이번 파혼으로 부모님께는 정말 죄송할 뿐이에요. 그러면서도 한편으론 역시 믿을 건 내 부모님밖에 없다는 생각도 했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퇴근길에 아빠가 좋아하시는 전기구이 통닭을 사가야겠어요. 지금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족들과 건강하시고 항상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